청소년 상담 교육학과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완전히 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면대면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다시 연기가 돼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자, 5주차 1차 C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피아제의 이론을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피아제 이론은 굉장히 중요한 그 발달 과정 중에 다뤄지는 인지, 발달 단계를 살펴봤고요. 그 전에 혹시 우리 학생들께서는 프로이트나 에릭슨의 그 발달 단계 이론을 한번 시간 되시면 복습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비고스키의 이론을 살펴볼 텐데요.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잠시 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134페이지 비고스키의 사회문화적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자, 비고스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천재적인 우리가 이러한 그 인지 발달 단계의 학자인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천재적인 학자가 일찍 결핵이라는 병에 걸려서 세상을 뜨게 되었는데, 이러한 비고스키의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어떤 사회적, 문화적 산물이라는 거에 초점을 두고 발달 단계에 대해서 인지 발달 정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거에 기반을 두고 인간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소통을 하고 이러한 과정 중에서 인지 발달이 일어나는지, 또는 이러한 과정 중에서 어떠한 그 행태가 형성이 되는지를 역사 문화적 접근 방법을 통해서 살펴봤다는 것이 큰 이론적인 공헌을 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앞에 학자들이 무슨 심리 사회적 이론 또는 심리 성적 이론 또는 인지 발달 단계의 그런 과정만 살펴본 거하고는 비고스키 입장에서 보면은 좀 다르게,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인 어떤 상호작용이나 문화적인 산물로서 인간이 어떤 지혜나 지식을 발달시키는 과정을 살펴봤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상호작용을 굉장히 집중을 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비고스키 이론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들하고 간단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아니고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릴 건데요. 선생님들이 잠깐 생각을 해보시고 저랑 같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화면에 위에 보시면 9가지 숫자를 제가 써 드리고 있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다양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단어들이 보이시죠? 오리부터 시작해서 오리, 지하철, 굴비, 행복, 버스 정류장, 커피, 오징어, 쓰레기통, 얼룩말, 콜라, 운동화, 뭐 망치, 그리고 사과까지 이 다양한 단어들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그 단어하고 숫자하고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숫자 따로 단어 따로 잠시 기억을 하셨다가 그 기억하는 시간은 1분 정도 될 겁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혹시 스탑워치가 있으면은 그 시계를 옆에 두시고 1분을 딱 알람을 맞춰 놓은 다음에 1분 동안 요 숫자를 기억을 하시고, 자, 알람이 딱 울리면은 요 화면을 보지 마시고 요 기억하신 숫자를 다시 한번 종이에 써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동안 숫자를 외우시고, 또 여긴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요 단어 같은 경우에는 한 3분 정도 선생님들께서 알람을 맞춰 놓으시고 단어를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조금 있다가 요 화면을 돌릴 건데요. 우리 학생들께서는 숫자 그리고 요 단어에 해당하는 시간에 알람을 맞추시고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이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에 있으면은 저랑 같이 요 활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쉽게 할 수 있을 텐데요. 혼자 우리 학생들께서 하시려고 하면은 이제 조금 이 절차나 요 과정이 그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부족해서 결과가 만족스럽게 안 나올 경우들도 있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제가 그 습관이 돼서 자꾸 선생님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제가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혼용해서 말을 하더라도 조금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을 아직 면대면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지만 우리 이제 학생들 카톡을 제가 얼핏 보거나 인적사항을 제가 이제 보지 못해서 어떤 분들이 계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엔 편의상 이제 학생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 어떤 또 이렇게 연령대가 있으심으로 제가 선생님으로 또 호칭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그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학생분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1분 동안 알람을 맞추시고 첫 번째 과정은 숫자를 외우시고 종이에 써보시고 다음에는 한 3분 동안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를 외워보시고 종이에 한번 기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멈추시고 활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들 한번 해보셨나요? 활동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숫자 72834578 잘 외우셨나요? 자, 두 번째는 요 단어들을 한번 3분 동안 외워보세요 라고 했는데 자, 몇 개까지 이 단어를 외워서 써보셨나요? 이거를 다 쓰셨다거나 다 외우신 분들은 대단하신 겁니다. 자, 학생들도 이거는 사실은 20대 학생들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한참 공부를 많이 하는 우리가 고등학생, 이제 고3 수험생들도 이걸 딱 이 활동을 하라 그러면은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 맞추는 경우에 우리가 시간을 재고 있으면은 긴장해서 더 못 맞추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몇 개까지 맞추셨습니까? 제가 굳이 숫자는 이제 그 공개 안 하셔도 되고 선생님들은 나름대로 내가 몇 개 못 외웠다 라고 하셔도 너무 이제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거는 사람들마다 어떤 기억력이나 기억 용량 또는 기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잘 외우시는 분들도 있고 특별히 나 이런 거는 잘 기억을 못해 이제 그러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는 이제 인간들마다 어떠한 인지 능력이나 인지 역량이나 또 자기가 활용하고자 하는 지식 체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제 천차만별로 그 사람들의 역량들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못 외운다라고 해도 서운해하실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중지능이라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학적 능력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문학적 어휘가 뛰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또는 예술적 기질이 뛰어나고 이제 이러한 다양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 몇 개 못 외운다고 크게 우리가 좀 뭐 마음이 상하다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활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비고스키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활용하는 사례입니다. 혹시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집에 자녀들을 양육하거나 자녀들을 교육하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제시한 이런 활동이나 이제 이런 이론을 한번 적용시켜 보기에 굉장히 이제 유효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든지 학생들이 학업을 잘 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제시한다든지 그런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는데
이런 비고스키 이론이 큰 도움을 준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비고스키가 제시한 이론들은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몇 개를 살펴보면, 뭐, 근접 발달하고, 또 이제 발파나, 뭐, 비계, 이런 이제 단어나 개념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론이 뭐냐면,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아동이 자기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수준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수준의 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이제 그 발달 심리학의 개관에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을 거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이 비고스키 학자는 아동이 자기가 혼자 해낼 수 있는 수준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피아제에서도 연령이 발달하는 거에 따라서 그 도식, 스키마가 형성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3살 아이가 해낼 수 있는 수준, 5살 아이가 해낼 수 있는 어떤 지적 영역, 또는 7살이나 10살 아이가 해낼 수 있는 학습량들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일에 3살짜리 아동에게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이제 만일에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숫자를 배워나가면 배워나갈수록 자기가 만일에 뭐 더하기 뭐라고 했을 때 덧셈의 개념을 알게 된다라고 하면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1 더하기 2는 3이 되고 이제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연령대에 비례할 수 있는 건데 3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계산법 3살 아이가 혼자 할 수 있는 어떤 활동 영역하고 이 아이가 그것을 누가 도와줬을 때 부모나 선생님이나 누가 이것을 옆에서 도와줬을 때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일 것인가가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있는 거 하고 누가 도와줬을 때의 수준 차이가 커서 좋은 점도 있고 적어서 좋은 점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이의 어떠한 지적 영역이나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적 영역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더 나쁘고 그거는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거는 수준 차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비고스키 같은 경우에는 근접 발달 영역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단어를 외워보셨죠? 숫자를 외워보셨죠? 어떤가요? 어떠한 방식으로 외워보셨나요? 자, 어떠한 방식으로 기억을 하셨나요? 자, 지금부터 제가 단어나 그런 그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조금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초기 아동, 이제 유아부터 아동이 발달되는 관계에 있어서 쉽게 학습할 수 있는 영역, 쉽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에게 너무 어려운 거를 가르치게 되면 아동들이 학습의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학습에 대한 호기심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수준으로 난이도를 조금씩 올라가면서 호기심을 순차적으로 일으키게 하는 학습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학자들마다 자기가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뭐 누구의 이론이 더 훌륭하고 누구의 이론이 더 정확하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각자 학자들이 제시한 이론들이 다 나름대로 그 독특하고 나름대로 그 영역에서는 정말 그 이론적으로 또 이렇게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정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이론 또 우리가 학습에 필요한 이론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단어를 기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는 단어가 굉장히 많았죠. 지금 우선 간단하게 사과, 바나나,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고추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자, 단어가 적으면 당연히 외우기가 쉽죠. 단어가 많으면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3가지 방법으로 근접 발달 영역을 향상시키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힌트를 제공하는 거예요. 자, 아이에게 6가지 단어를 주는 거예요. 6가지 단어를 주고 너 이거 한번 외워봐서 써볼래? 라고 하면 어떤 아이들은 이럴 거예요. 하나씩 외울 거예요. 바나나, 사과, 당근, 브로콜리 앞에서부터 쭉 외우는 아이가 있고 뒤에서부터 쭉 외우는 아이가 있고 중간부터 외우는 아이가 있고 그러면 이것을 만일에 6개를 다 제시를 했는데 자, 바나나, 사과밖에 외우지 못했어요. 그러면 옆에서 이제 엄마나 또는 이제 부모나 교사가 힌트를 제공하는 거예요. 자, 사과하고 바나나는 썼는데 자,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 자,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야채들이 있는데 말이 좋아하는 거는 뭐지? 그러면 아이가 생각을 해낼 거예요. 당근. 그렇게 생각을 해냈겠죠? 또는 우리가 야채 중에서 나무처럼 생긴 야채가 있는데 채소가 있는데 그게 뭔지 이렇게 힌트를 제공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제공해서 기억을 나게 만드는 방법이죠. 이렇게 첫 번째 힌트를 제공함으로써 아이가 자기가 외웠던 것을 이렇게 추론해내고 외웠던 것을 우리가 끄집어내는 활동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분류와 기법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사과, 바나나,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고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 선생님들께서 한번 분류를 해 보시겠어요? 자, 그러면 사과와 바나나는 과일이 되겠고 나머지 4개는 우리가 채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야채와 또는 과일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이 있어요. 채소 4개, 뭐 과일 2개 이렇게 숫자와 분류를 적절히 섞어서 외우도록 시킨다면 이거는 조금 더 기억력 향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식을 체계화하고 분류화하는 또 다른 지적 영역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잠재력을 확인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만일에 한 번에 다 외우지 못했으면 이것을 시간을 더 주는 거예요. 자, 1분만 더 줄게. 외워볼까? 또는 1분만 더 줄게. 외워볼까? 이렇게 해서 최대 6개까지 외울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다음에 또 다른 단어를 줘서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제공했던 그런 힌트나 분류와 기법으로 자기 스스로 이것을 기억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 6개의 제시한 그런 단어를 외워내는 시간을 점차 줄여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비고스키 이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시 아까 선생님들께서 외웠던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7283, 45786 요거는 어떠한 방식으로 외우면 굉장히 효과적일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밑에 제시한 이런 이 많은 단어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류 방법, 아까 말씀드린 어떤 힌트 방법, 이런 방법으로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이 활동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활동을 다시 해보심으로 이제 이런 활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제 아동의 두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냅스라고 해서 자극을 받으면 받을수록 뇌세포가 연결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뇌세포가 연결이 끊어질수록 이제 우리가 기억력이 감소하거나 감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 나이가 많으면 이제 많이 먹을수록 이제 연령이 계속 늘어날수록 우리가 새로 자극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깜짝 놀랄 뉴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뇌가 자꾸 자극을 받고 있지만 그러니까 세상에서 경험을 많이 할수록 우리가 새로운 일에도 놀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뇌에 있는 시냅스가 자꾸 연결을 하고 싶어도 새로운 자극이 아니기 때문에 연결을 자꾸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기억력이 점점점 감퇴하고 감소하고 이제 기억하는 것조차 우리가 조금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할수록 우리가 스마트폰의 너무 편리함 때문에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많이 외워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단어나 이제 여러 가지 숫자들을 자꾸 외우는 훈련을 하시면 이게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외우시고 이제 이거를 손으로 써보시고 이런 활동들을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조금씩 같이 해보시면 선생님들의 두뇌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시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비고스키 이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고스키의 이론에서 두 번째 이론은 비계 설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비계 설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오른쪽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 지금 건물을 이렇게 건축할 때 쓰는 이 발판들이 있습니다. 이제 요 발판 이게 잡아주는 거죠. 건물을 잘 지탱하도록 다음 단계에 어떤 건축이 완성되도록 하는 발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비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계의 역할은 뭐냐면 이 비계를 토대로 해서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요 비계를 발판 삼아서 인부들이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들인데요. 여기에서는 이 비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옆에서 양육자들이나 교사들이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발판화라고 해서 적당하게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무조건 너가 알아서 혼자 외워봐, 너가 알아서 혼자 생각해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까 단어를 외울 때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할 때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힌트를 주는 거죠. 하고 있다가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한번 외워볼까, 그렇게 방법론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발판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고스키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발판화, 적당한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또 너무 개입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호기심이나 흥미가 떨어져서 공부에 대한 학습 의욕이 줄어드는 그러한 이제 부정적인 경향도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비고스키 이론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들이 자신의 영역보다, 자신의 능력보다 한 차원 높게 활동할 수 있는 학습 역량을 갖춰질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이론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발판화를 만들어 줄 것인가, 어떠한 측면으로 비계를 설정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138페이지 책을 보시면 5가지 단계의 비계 설정의 사례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자, 아동이 지금 뭐를 하고 있죠? 자, 블럭을 쌓고 있습니다. 자, 엄마가 아동에게 이제 블럭을 쫙 줍니다. 뭐 레고 같은 거를 주고 블럭을 주면서 자, 너가 한번 만들어 보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아동은 신나서 막 만듭니다. 뭔가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동에게 자유롭게 너가 알아서 만들어 봐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아동들에게 특정 주제를 줍니다. 자, 자동차를 하나 만들어 볼까? 집을 하나 만들어 볼까? 이렇게 주제를 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는 이제 이 단계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인지의 단계가 나와 있는데요. 자, 아동들에게 먼저
자동차를 만들어 봐 라고 이제 주제를 준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에게, 물론 이제 아이의 수준에 따라서 제공되는 주제가 달라야 되겠죠. 아동이 이제 연령이 증가하면 조금 더 섬세한 블록. 그래서 혹시 이제 아이를 키워보셨던 분들은 장난감들이 연령대에 맞춰서, 다르게, 이렇게 이제 사야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레고 블록 같은 경우에도 연령이 작으면 큰 블록으로 시작을 해서 연령이 많아지게 되면 점차 레고 블록들이 작아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섬세한 측면으로 구체적인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연령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장난감도 그렇게 단계적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이나 아이를 이제 키워보신 분들은 그런 발달 단계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요 단계를 이제 제가 또 다시 설명을 드려보면, 자, 아이에게, 자, 자동차를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했을 때 아이가 뭔가 만들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가 만들다가 일반적으로 잘 모르면은 엄마를 쳐다봅니다. 잘 모르면 이제 선생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눈짓을 보이거나 손짓을 보이거나 태도를 보일 거예요. 엄마 도와줘.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아니면 손짓으로 이제 뭐 이렇게 손을 뻗는 그런 행동을 보이겠죠. 자, 그랬을 때는 우리가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자, 내가 만들어 봐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뭔가 하다가 아이가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는 이제 조금씩 개입을 하는 겁니다. 조금씩 우리가 발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이런 발판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일에 엄마하고 이제 아이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자, 엘리베이터 누르는 층에 버튼들이 있겠죠. 그런 버튼들을 엄마는 키가 커서 버튼을 누를 수 있지만 아이는 버튼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뭐가 놓여져 있죠? 밑에 발판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 발판에 올라가면 아이가 버튼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에게 어떠한 발판을 제공함으로써 아이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도록 하는 것이 비계 설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가 어떤 활동이 이제 막혔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큰 블럭 4개를 가져와 볼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큰 블럭을 가져와서 또 아이들이 뚝딱뚝딱 만들겠죠. 자, 그러다가 또 막히게 되면 아이의 이제 지적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세모난 거 3개를 붙여보면 어떨까? 자, 이렇게 재료를 지적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다가 또 모르는 부분이 온다든지 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못할 때 그때는 이제 조립을 직접 준비를 하거나 시범을 보여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엄마가 해볼게. 엄마가 하는 거 보고 너도 한번 따라해 볼래?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이러한 그 비계 설정의 사례를 보시고 아이에게 처음부터 막 개입하는 방법하고 단계별로 개입하는 방법하고 아이의 말씀드린 대로 호기심 능력이나 학습 의욕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거는 아이의 수준에 따라서 아동의 어떠한 지적 그런 영역에 따라서 개입해야 되는 부분이 다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비계 설정이 잘 갖춰진 다음에는요. 비고스키 같은 경우에는 내적 언어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내적 언어라고 하는 거는요. 내재화된 언어라고 하는데요. 이제 아동에서부터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제 어휘력이나 언어력이 발달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어가 막 급속하게 발달되는 시기가 보통 이제 2돌이 넘어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돌 이제 뭐 24개월, 이제 적어도 36개월 정도 넘어가게 되면 그때 어휘력이 팽창을 하게 됩니다. 이제 팽창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표현하는 언어가 있고요. 이때는
아이들이 자기가 충분히 표현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 부모가 하는 말에 우리가 조금은 통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이의 그 언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행동을 조절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아이가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이게 연결이 안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이들이 엄마 물 줘 이렇게 하면서 그 엄마한테 이제 요구를 하는 거가 되겠는데요. 엄마가 그러면 너가 물을 갖다 먹어라 라고 하면 아이가 혼자서 물을 갖다 먹는 수도 있지만 엄마가 갖다 줘 라고 해서 자기의 행동을 엄마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연령이 적으면 적을수록 아이의 행동이나 아이의 언어를 이제 부모가 통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만일에 자기의 감정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됐다든지, 자기가 언어로서 자기의 욕구를 표현을 했지만 그러한 표현된 욕구에 따라서 그러한 그 욕구를 해결을 해주지 못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심적으로 이제 화가 나는 그러한 그 정서적인 상태가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특히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인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행동이나 언어가 통제가 될 때, 이때 통제된 상태에 있어서는 아이가 굉장히 심적으로 억압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억압된 아이의 마음이나 아이의 정서를 내적 언어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적 언어로 어떻게 바꿔줄 것인가 라고 할 때, 부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자녀들의 어떠한 심리 상태를 조금은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일에 아이에게 이제 조금 싫은 소리를 했다든지, 아이에게 뭐 그러면 안 돼라고 했을 어떠한 그 언어적 통제나 행동을 통제했을 때 아이의 얼굴이 굳어진다든지, 아이가 시무룩한다든지, 아이가 조금은 이렇게 이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때, 이때 엄마가 또는 이제 부모가 얼른 내적 언어로 바꿔주는 태도를 갖춰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 우리 이제 누구가 조금 기분이 나쁘구나, 기분이 언짢구나, 화가 났구나 라고 해서 그러면 잠시 눈을 한번 감아 볼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적인 거, 사회 정서적인 감정을 자기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아까 비계 설정 그런 과정 중에서 보면 아이가 자기가 뭔가를 만들려고 했을 때, 또는 이제 엄마가, 부모나 교사가 어떤 과업을 줍니다. 자, 자동차를 만들어 볼까? 라고 했을 때 자기 뜻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제 도움을 청하겠죠. 도움을 청했을 때 너가 그냥 알아서 만들어 봐 라고 하면은 아이는 자기가 도움을 청했는데 자기의 도움 청한 것이 통제가 되는 거예요. 억압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이것을 억압된 마음을 분출할 수 있는 분출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아이가 잠시 화가 났구나, 잠시 기분이 언짢구나 해서 그러면 숨을 한번 크게 들이켜 볼까? 이렇게 아이에게 아이들이 이제 이런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내적 언어를 또 비고스키가 이야기를 한 것은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그것을 어떤 해냈다라는 성취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성취감을 가지지 못할 경우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그 내적으로 자기의 그 성취감이나 자기의 만족감을 퇴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적 언어로 바꿔서 그것을 해소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내적 언어까지 잠깐 봤고요. 선생님들하고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문화적 도구인데요.
잠시 쉬었다가 선생님들하고 요 문화적 도구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